이게 뭐야? 애를 이렇게 다치게 하고도 엄마가 할머니라고 할 수 있어? 장모님, 돈 받고 애 봐주는 거면 엄청나게 신경 써야죠. 우리 공주 이마 흉지면 어쩔 건데요? 엄마, 이번 달은 돈 안 줄 거야. 엄마는 150만 원 받을 자격도 없어. 일단 엄마 집으로 돌아가. 박서방, 윤정이가 누군지 알아? 네 와이프 엄마이자 내 아내야. 지금 내 마누라가 너희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서 일상생활도 못하고 있다. 참 애봐준 공은 없다더니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어디 한번 새야 잘 키워봐라.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저 손주가 예뻐서 딸을 도왔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본인의 여가와 삶을 전부 포기하면서까지 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그 사람. 하지만 돌아온 건 고마움도 아닌 상처였습니다. 놀이터에서 벌어진 아주 작은 사고 하나로 딸과 사위는 마치 벼르기라도 했던 듯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땐 그녀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이제 조용히 준비된 사이다 복수의 서막이 열립니다. 윤정이는 올해 65, 평생을 교직에서 헌신하고 몇 해 전 정년퇴임했다. 남편 이병호와는 소박하게 잘 살고 있었고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여가라는 걸 즐겨볼까 마음먹고 있었다. 정희에겐 두 딸이 있었지만 큰딸 이지연은 워낙 바쁜 워킹맘이라 손주 육아에 늘 힘들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애 좀 봐줄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정희는 망설이지 않았다. 놀이터 데려가고 식사 챙기고 청소며 빨래며 이제 딸의 집은 마치 자신의 집 같았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았지만 그게 돈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고마워서 계속했다. 하지만 그날 손주 세아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이마를 조금 찢기는 사고가 생기고 모든 게 바뀌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뭘 잘했다고 돈을 받아? 애 하나 못 봐? 장모님,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애 보는 거밖에 없잖아요. 딸과 사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그날 윤정이는 말없이 딸 집을 나왔다. 이마에 밴드를 붙이고 울고 있던 세아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다. 지금 정희는 남편 이병호가 있는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다. 조용한 동네, 익숙한 공간, 그리고 오롯이 자신의 시간이 흐르는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지우고 살아왔던 세월을 천천히 되짚고 있었다. 다시는 누군가의 호의에 기대지 않기로, 그리고 이젠 오직 자신을 위한 선택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윤정이는 평생을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쪼개며 살아왔다. 교직에 몸담은 35년 동안 한 번도 아이들을 소홀히 한 적 없었고 퇴근 후엔 늘 두 딸의 숙제와 식사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었다. 남편 이병호는 과묵한 사람이었다. 다정하진 않았지만 늘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이었다. 정희는 그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함께 늙어갈 사람이라는 믿음은 있었다. 큰딸 지연은 어린 시절부터 욕심이 많고 똑부러진 성격이었다. 공부도 잘했고 늘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해결하려 들었다. 하지만 말투는 자주 날카로웠고 자신이 정한 방식에서 벗어나면 짜증부터 냈다. 작은 딸 가영은 정반대였다.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엄마가 지쳐 있으면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아이였다. 정희는 두 딸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가끔은 지연의 말과 행동이 가시처럼 박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지연이 결혼할 때도 정희는 신혼집 보증금을 보태주었고 첫 출산 후 산후조리며 첫돌 잔치까지 거의 도맡아 해줬다.
지연은 늘 엄마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라고 말했지만 그 고마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처럼 바뀌어 갔다. 퇴직 후 처음 정희는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었다. 일본 교토의 벚꽃을 보고 싶다고 병호에게도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지연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 엄마, 세아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까지만 봐줘. 제발. 그 잠시는 4년이 되었다. 정희는 딸의 집에 머물며 손주를 돌봤고 여가 시간은커녕 친구 생일 모임도 빠지기 일쑤였다. 처음엔 엄마 덕에 살겠어라며 감사했던 지연도 세아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자 서서히 변해갔다. 정희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모른 척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놀이터에서 일어난 작은 사고. 세아가 미끄럼틀에서 넘어지며 이마가 살짝 찢어진 날, 지연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게 뭐야? 애를 이렇게 다치게 하고도 엄마가 할머니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박성훈. 평소엔 말수가 적던 사위는 뜻밖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장모님, 돈 받고 애 봐주는 거면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죠. 우리 공주 이마 흉지면 어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정희는 뺨을 맞은 듯 멍해졌다. 4년 동안 쌓였던 희생과 노력,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짐을 싸던 밤 울며 남편에게 전화했다. 이병호는 담담히 얘기했다. 그냥 모른 척 있어주지 그래. 지 딸내미 다쳤으니 홧김에 한 말이지.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안 되겠어. 나 너무 서러워. 그날은 평소처럼 맑고 바람도 선선했다. 윤정이는 세아의 손을 꼭 잡고 놀이터로 향했다. 모래놀이를 하다 미끄럼틀을 타고 정희는 가방 속에서 간식으로 싸온 찹쌀떡을 꺼내 작게 잘라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세아는 해맑게 웃었다. 할머니, 나 이거 제일 좋아. 그 말 한마디에 정희의 마음은 절로 풀어졌다. 하지만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세아가 혼자 미끄럼틀을 타다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고 이마에서 실핏줄이 터지며 얇게 찢어진 상처가 생겼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정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곧장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 간단한 응급 처치를 받았고 의사는 금방 아물 겁니다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순간 이지연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엄마, 이게 뭐야? 세아 이마 왜 이래? 정희가 설명을 꺼내기도 전에 지연은 벌써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에, 애를 쳐다보고 있지도 않았던 거야? 이게 뭐야, 엄마, 제정신이야? 정희는 당황한 채로 미끄럼틀에서 잠깐이라 해명하려 했지만 지연은 듣지 않았다. 말리는 대신 박성훈까지 곁에 와서 정희를 노려보았다. 장모님, 집에서 하시는 일이라고는 애 보는 거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지켜봐요? 이마 어쩔 거예요? 순간 정희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4살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같이 돌봤다. 밤늦게 퇴근하는 지연 부부를 대신해 세아의 잠까지 재우고 밤에 깰 땐 옆에 누워 달래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그 공로는 아무 의미 없었다. 이번 달은 돈 못 줘, 아니 안 줄래. 그리고 엄마 그냥 이제 집에 가. 솔직히 이제 우리도 좀 신경 쓸 것 많고. 엄마 이제 체력도 한계인 것 같고. 지연의 말은 마치 준비된 대본처럼 냉정했다. 박성우는 팔짱을 낀 채 덧붙였다. 맞아요. 장모님도 쉬셔야죠.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참았다. 곧장 방으로 들어가 딸의 집에 놓아두었던 옷가지를 차례로 접었다. 지연도 성훈도 말리지 않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세아가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내일도 또 놀이터 가자. 정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꼭 그러자, 우리 공주. 하지만 그날 이후 윤정이는 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윤정이는 딸 집을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본래 살던 아파트로 조용히 돌아와 남편 이병우와 나란히 식탁에 앉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정희는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정리했지만 웃지 않았다. 이병우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입술을 자주 깨물었다. 몇 달이 흘렀다. 어느 저녁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정희가 받자 반가운 듯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장모님, 저예요. 성훈입니다. 박성훈이었다. 정희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전화는 끊을까 고민할 새도 없이 이어졌다. 그때 일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아가 밤마다 울고 아침마다 떼쓰고 사실 장모님이 다 해주신 거였더라고요. 정희는 말이 없었다. 성훈은 더욱 다급해졌다. 지금 애 봐줄 사람도 없고 시터도 못 구하고 저희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200만 원 드릴게요. 진짜 제대로 대우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윤정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박세아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으앙. 그 짧은 말에 가슴이 저릿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른 건 그날의 말이었다. 이게 뭐야? 애를 이렇게 다치게 하고도 엄마가 할머니라고 할 수 있어? 장모님, 돈 받고 애 봐주는 거면 엄청나게 신경 써야죠. 정희는 차분히 말했다. 이제 늦은 것 같아. 나는 너희한테 돈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야. 그저 세아가 예뻐서였지.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와 앉았다. 이병우가 다가왔다. 누구야? 정희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박서방. 애 봐줄 사람 없다고 다시 와달래. 이병우는 순간 고개를 획 돌렸다. 뭐라고? 그리고 이틀 뒤 그는 말없이 외출복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열었다. 윤정이가 물었다. 어디가? 지연이네. 그가 도착했을 때 지연과 성우는 아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병우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순간 병우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들 누구한테 지금 다시 와달라 그래? 아, 그건 제가. 성훈이 나서려 하자 병우가 쏘아붙였다. 박서방. 자네한텐 지금까지 말 안 했지만 참을 만큼 참았어. 장모님한테 그게 할 소리였나? 지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병우는 시선을 그녀로 옮겼다. 지연아. 내 엄마가 널 위해 뭘 포기했는지 알긴 하냐? 자기 생활, 취미, 친구들 전부 놓고 네 집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말해놓고 이제 와서 사람이 없으니 돌아오라고? 너희가 원하는 게 도움이냐, 가족이냐?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병우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만 남겼다. 정의가 결정하겠지만 내 아내를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한테 난 더 이상 말 붙이고 싶지도 않다. 지연이 너 적당히 싸가지 없어라. 윤정이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남편 이병우와 나란히 커피를 내리는 시간.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과 고요히 흔들리는 커튼의 움직임. 그 평범한 일상이 정희에게는 이젠 너무나도 귀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해 꽃꽂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몇 년 전부터 가고 싶던 수채화 강좌에도 신청했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도 다니고 근교로 소풍도 나갔다.
예전 같으면 새아 봐야 하니까라고 거절했을 모든 일이 이제는 그녀의 시간이 되었다. 이병호는 아내의 달라진 표정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짓는 날이 많아졌다. 이따금 저녁엔 두 사람이 함께 산책을 나섰고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나도 나를 좀 돌보는 것 같아. 그 말에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라도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해. 한편 이지연과 박성훈 부부는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베이비시터는 한 명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세아는 쉽게 낯을 가렸고 정희가 아니면 잠들지 않는 날이 늘었다. 지연은 출근 전에 아이를 달래느라 매일 아침 전쟁을 치렀고 성우는 퇴근 후에도 아이를 재우지 못해 분통을 터뜨렸다. 부부는 점점 예민해졌고 자잘한 말다툼은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애가 엄마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당신도 좀 봐. 나 혼자 다 해야 돼? 그럴수록 지연의 머릿속엔 정희의 따뜻했던 손길이 떠올랐다. 밥 먹기 싫다던 세아를 달래며 입에 한 숟가락씩 넣어주던 모습, 밤중에 울며 깬 손주를 안고 토닥이던 장면. 모든 게 엄마 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차마 직접 다시 찾아갈 수 없었고 성훈에게 떠넘기듯 말했다. 당신이 전화 좀 해봐. 사과도 하고 그냥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봐. 그리고 그것이 병호를 폭발시킨 그날로 이어졌다. 시간은 흘렀지만 정희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아직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손주 세아가 보고 싶었다. 가끔은 길에서 또래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려왔고 휴대폰에 남아있던 아이의 사진을 꺼내보며 한참을 앉아 있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정리했다. 남편과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노후용 자산이었다. 그 상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꺼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정리해야지.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다정함 대신 단호함, 미련 대신 확신이 담긴 눈이었다. 윤정이가 상가 건물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는 둘째 딸 이가영에게 가장 먼저 흘러갔다. 엄마, 상가 팔았어? 아니, 그냥 등기 정리 좀 했어. 혹시 양도 준비하는 거야? 정희는 웃으며 말을 아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너도 곧 중요한 일 있잖아. 이가영은 지금 임신 6개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잘 살고 있었다. 며칠 후 정희는 딸의 초음파 검진에 함께 다녀왔다. 그날 밤 정희는 결심을 굳혔다. 이번 생에 내가 지켜야 할 딸은 이 아이 하나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지연이 불쑥 정희의 아파트로 찾아왔다.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얼굴, 정희는 문 앞에서 그 표정을 보고 이미 감을 잡았다.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도 돼? 정희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앉아봐. 지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 세아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할머니 보고 싶대. 밤마다 울고 학교에서도 산만해졌대. 정희는 말없이 차를 따랐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 물었다. 그래서 지연은 움찔했지만 그대로 말했다. 다시 좀 봐줄 수 있을까? 200 아니, 250 드릴게. 엄마 생활도 해야 하니까. 그 말에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지연아, 엄마가 세아를 봐준 게 돈 때문이었을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건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지연은 입을 꾹 다물었다. 내가 세아를 예뻐한 건 맞아. 하지만 너랑 성훈이한 돈 받으려고 한 적은 없어. 그리고 이제는 안 봐. 다시는 절대. 지연이 입을 열었다. 그럼 적어도 세아는
세아는 내 딸이지 내 딸 아니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이병호가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연아, 자꾸 찾아오지 마라. 너희가 엄마한테 한 말, 나 다 기억하고 있다. 지연은 두 사람의 눈빛을 마주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대로 돌아선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정희는 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정희는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 지난번 말씀드린 상가권. 그거 등기 이전 준비해 주세요. 받을 사람은 이가영. 며칠 후 이가영은 한 통의 등기 서류를 받았다. 봉투를 열자 상가 건물 등기 이전 확인서와 어머니의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가영아, 엄마가 평생 모은 건데 너한테 주고 싶다. 네가 엄마한테 준 마음 하나도 잊지 않았어. 세아도 지연이도 미워하지 마. 다만 엄마는 이제 정말 나를 먼저 살고 싶어. 사랑한다. 엄마가. 이가영은 서류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남편도 그 편지를 같이 읽고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가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거 너무 커.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평생 엄마로만 살았잖아. 이제는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어. 며칠 뒤 이 사실은 지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처음엔 믿지 못했다. 뭐? 상가를 가영이한테 줬다고? 성훈도 황급히 스마트폰을 열어 부동산 시세를 검색했다. 이거 시세 12억은 되는데 미쳤나? 지연은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나도 엄마 딸이야. 왜 가영이한테만 줘? 우리 힘든 거 알면서. 정희는 짧게 대답했다. 그건 엄마 판단이야. 판단. 지금 나 버리는 거야? 넌 먼저 엄마를 버렸잖아. 지연은 수화기를 들고 한참 울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성훈이 정희의 집 앞에 나타났다. 무릎을 꿇고 말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줄. 정희는 현관 앞에 나와 그를 잠시 바라보다 말했다. 박서방, 자네는 너무 늦었어. 세상에 사과로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리고 난 장모가 아니야. 이제부턴 그냥 남이야. 그 말에 성우는 무너지는 듯했다. 그 순간 이병우가 문 뒤에서 나왔다. 박서방, 이 집 현관에 무릎 꿇을 자격은 자네한테 없어. 돌아가게. 정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닫혔다. 사람들은 늘 큰 소리 치는 사람만 눈에 띈다고 생각하지만 윤정희에게 가장 크게 남은 건 가장 조용히 곁을 지켜준 이가영이었다. 이가영은 한 번도 어머니에게 요구한 적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언니 이지연에게 주도권이 쏠려 있었고 정희 또한 바쁜 큰딸의 살림을 돕느라 둘째에겐 미안함이 많았다. 하지만 가영은 묵묵히 있었다. 직장 생활로 바쁠 때도 어머니 생일이면 꼭 꽃 한 송이를 들고 찾아왔고 엄마 오늘 피곤하지? 내가 반찬 좀 해놨어. 그런 문자 한 통이 정희에게는 유일한 숨 쉴 구멍이었다. 심지어 지연에게 쫓겨난 날 밤 정희는 병호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버스에 몸을 실었다. 향한 곳은 바로 가영의 집이었다. 엄마 왜 갑자기 왔어? 그냥 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날 가영은 어머니를 안고 말없이 등을 토닥였다. 자신도 몰래 눈물이 났다. 엄마 힘든 거 나도 다 알았어. 이 한 문장이 정희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다. 그 이후로도 가영은 정희에게 주 1회는 찾아와. 같이 밥을 먹고 쇼핑을 가고 손톱도 다듬어 드렸다. 어머니를 위해 생일에도 휴가를 냈고 임신하고도 내내 정희의 안부를 먼저 챙겼다. 그런 가영에게 윤정희는 이제는 미안함이 아닌 사랑을 되돌려줄 기회를 갖고 싶었다.
그 소식이 지연의 귀에 닿은 날 밤, 지연은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진짜 내 엄마 아닌 줄 알았어. 가영이는 그냥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잖아. 왜 나만 이렇게? 정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넌 내 손에 물말을 날 없게 했고 어쨌든 네 손으로 날 내쫓았잖아. 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울음만 터져 나왔다. 며칠 후 가영은 정희와 함께 산부인과에 다녀오다 말없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수줍게 말했다. 엄마, 나도 우리 애 키울 때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 정희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넌 엄마보다 훨씬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꼭.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노후의 전부는 이 아이 이 가정을 위해 쓰겠다. 더는 미련 없이. 이제 윤정희는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를 기억하되 그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지형과 박성훈 부부는 여전히 돌봄 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불안한 일상을 이어갔고 세아는 학교에서도 점점 소외되어 갔다. 아이의 담임교사는 전화를 걸어 말했다. 혹시 아이가 최근에 환경이 바뀌었나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제서야 지연은 깨달았다. 모든 걸 잃은 건 자신이 아니라 세아였다는 것을. 그 순간에도 윤정희는 조용히 이가영의 곁에서 새로운 가족을 품고 있었다. 이지연의 삶은 하루하루가 위기였다. 아침에는 세아가 등교를 거부하고 밤이면 사소한 일에도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왜 안 와?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지연은 아이를 볼 자신이 없어졌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상사는 조용히 휴직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다. 집에서도 싸움이 잦았다. 이게 다 당신이 그날 엄마한테 그렇게 굴어서 그래. 나만 그랬어. 당신은 아무 말 안 했냐? 사소한 말들이 결국 폭발했고 두 사람은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지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어머니의 상가가 등기 이전됐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했다. 받은 사람은 이가영. 그날 밤 그녀는 무너졌다. 방 안에 누워 나도 딸인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 말만 반복했다. 한편 윤정희는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영에게 말했다. 이 상가는 임대 수익으로 한 달에 400쯤 나올 거야. 아이 돌보는데 도움이 될 거야. 가영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이거 받을 자격 없는데. 자격은 사랑으로 만든 거야. 엄마는 이제 사랑이 있는 곳에만 살기로 했어. 그 말은 단호했다. 과거의 미련은 눈 녹듯 사라졌다. 정희는 이후로도 지연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세아 생일에만 작게 선물 하나를 보내고 가끔은 병호를 통해 안부만 전해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연의 집에 내용 증명 서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윤정희. 내용은 간단했다.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돌봄 요청을 하지 마십시오. 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더는 엄마가 아니라 한 인간 윤정희로 살고 싶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부여잡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결국 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영아, 너라도 좀 엄마한테 말 좀 해줘. 내가 진짜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가영은 조용히 말했다. 언니, 난 엄마한테 절대 얘기 안 해줄 거야. 언닌 그날 밤 엄마를 그렇게 보냈으면 안 됐어. 엄마는 이제 언니한테 아무 기대도 없어. 인과응보야. 지연은 그날 밤 세아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바보였어. 그 말을 꺼냈다. 세아는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진짜 안 와?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지연은 어느새 주말에도 출근하는 남편 대신 혼자 아이를 돌보는 날이 많아졌다. 세아는 여전히 예민했고 학교에선 담임 교사가 지연을 불러 조심스레 말했다. 아이 정서에 이상 신호가 느껴져요. 외할머니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박성훈이 퇴근하자마자 싸움이 벌어졌다. 당신은 뭐라도 해.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다 당신 주도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 애 맡기자고 한 것도 당신이고 쫓아낸 것도 당신이야. 말다툼 끝에 성우는 집을 나갔고 지연은 이틀째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 반면 윤정이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었다. 규칙적인 생활,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다가올 외손주의 탄생. 이가영은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정희에게 말했다. 엄마, 나 너무 떨려. 첫 애기도 출산도 다 처음이야. 정희는 가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몇 주 후 이가영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분만실 밖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던 윤정이는 갓 태어난 손주를 품에 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처음부터 이 아이가 내 복이었구나. 몇 주 후 윤정이는 손녀 세아에게 편지와 최신형 휴대폰을 선물로 보냈다. 사진도 하나 함께 넣었다. 가영이 낳은 아기와 함께 찍은 따뜻한 사진 뒤편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 세아야. 할머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지금은 잠시 멀리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할머니 마음은 항상 너랑 함께 있어. 건강하고 밝게 자라렴.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 할머니 집으로 와. 세아는 편지를 받아들고 울었고 지연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많이 사랑하셨던 거야. 할머니는 그런 분이었어. 그날 이후 지연은 자발적으로 상담을 시작했다. 육아 코칭과 정서 회복 치료도 함께 신청했다. 박성훈과는 한 차례 진지한 대화를 나눈 끝에 각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다시 윤정이를 찾으려 하지 않았지만 대신 매년 명절엔 카드를 보내기 시작했다. 엄마, 덕분에 우리도 다시 가족을 배우고 있어요. 고마워요. 정희는 그 카드를 받아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연락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다. 가영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윤정이는 매일같이 아이를 돌보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나를 위한 육아를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꽃꽂이를 배우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다. 노을이 물든 강변을 걷는 날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이병호는 아내 옆에서 매일같이 똑같은 커피를 내렸다. 그 커피 향은 윤정이에게 당신은 이제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위로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윤정이를 단순한 엄마로만 기억할 수 없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둔 삶을 조용히 벗어나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